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들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그림은 루브르의 수많은 작품들 중 하나에 불과했고 특별한 보안도 없이 그냥 벽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어버렸죠. 한 남자의 대담한 범죄가 예술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기의 도난 사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11년 8월, 파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일 38도에서 42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루브르 박물관도 한산하기 그지없었고 바로 이 순간을 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폐관 시간이 다가오자 한 남자가 루브르 직원들이 입는 하얀색 작업복을 입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는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다가 직원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그는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고 밤새 숨어 있기 시작했죠. 박물관이 문을 닫고 불이 꺼졌지만 남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은 루브르의 휴관일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시실은 텅 비어 있었죠. 새벽 7시 15분, 남자는 조심스럽게 창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출근한 직원처럼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살롱 카레 전시실로 향했고 거기서 모나리자를 발견했죠. 당시 모나리자는 지금처럼 별도의 방에 전시된 것도 아니었고 방탄유리로 보호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벽에 걸린 여러 그림들 중 하나였을 뿐이고 특별한 보안 장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주저없이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금속 핀 몇 개만 빼면 되는 간단한 구조였거든요. 그림을 들고 근처 계단으로 이동한 그는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액자를 분리하기 시작했죠. 몇 분 만에 액자가 벗겨졌고 그는 미리 준비한 흰 천으로 그림을 감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박물관을 빠져나가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구로 향한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남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문을 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배관공 한 명이 나타났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던 배관공이었는데 그는 흰 작업복을 입고 있는 남자를 보고 당연히 동료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자 배관공은 친절하게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렇게 남자는 모나리자를 품에 안은 채 파리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전체 과정이 채 15분도 걸리지 않았죠. 역사상 가장 대담한 미술품 절도 사건이 이렇게 허무하게 성공한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모나리자가 사라진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당시 루브르는 소장품들을 공식 촬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사진 작가들이 그림들을 떼어가서 촬영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빈 공간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직원들은 누군가 그림을 가져가서 촬영 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요일 아침 사진 작가들이 출근해서 모나리자를 촬영하러 왔을 때야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림이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담당자들은 처음엔 다른 팀이 먼저 가져간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아무도 그림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림이 나타나지 않자 직원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죠. 모나리자가 사라진 지 거의 28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뉴스가 전해지자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박물관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발견한 건 계단 구석에 버려진 액자와 거기 선명하게 남아있던 지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문 감식 기술로는 이 지문만으로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제한적이었고 매칭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항구와 기차역을 감시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신문사들은 정보 제공자에게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인 2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이에 수천 통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루브르 근처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오는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벨기에행 화물 열차에서 액자 같은 걸 실은 걸 봤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모나리자가 이미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부유한 수집가가 주문했다는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경찰은 이 모든 정보를 추적했지만 하나같이 허위 정보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였죠. 피카소의 지인이었던 한 비서가 경찰에 제보 편지를 보냈는데 피카소가 루브르에서 훔친 이베리아 조각상 몇 점을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사 결과 실제로 피카소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고대 조각상들을 구매했고 이 조각상들을 자신의 작품 제작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각상의 일련 번호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이 맞았죠. 피카소는 급히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카소는 자신이 조각상이 도난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가 모나리자 도난과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카소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건은 당대 최고의 화가가 도난 미술품 용의자로 조사받았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죠. 또 다른 강력한 용의자는 미국의 전설적인 금융가 J.P. 모건이었습니다. 당시 미술품 위조가 성행했는데 유럽의 사기꾼들이 가짜 그림을 만들어 돈 많은 미국인들에게 진품처럼 팔아넘기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모건이 거액을 주고 모나리자를 비밀리에 주문했다는 소문이 파리 전역에 퍼졌고 미국 경찰은 뉴욕 항구에 입항하는 배들을 일일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나리자는 발견되지 않았죠. 수사는 계속됐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모나리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각종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부자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국제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모나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유명해졌습니다. 도난 사건 전까지만 해도 모나리자는 미술 전문가들이나 알아주는 그저 괜찮은 르네상스 작품 중 하나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가 걸려있던 빈 벽을 보러 왔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신문마다 모나리자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미소를 띤 여인의 초상화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 그림 속 여인의 정체, 모나리자의 미소가 가진 의미 등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거든요. 한 작품이 사라짐으로써 오히려 그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겁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 건의 제보와 수십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모나리자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죠. 경찰은 수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프랑스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아마도 이미 불태워졌거나 어딘가 깊숙한 곳에 영구히 숨겨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나리자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루브르에서 겨우 3km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 아파트의 주인은
빈첸조 페루자라는 29살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루브르에서 자벽부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박물관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월요일이 휴관일이라는 것도, 사진 촬영 때문에 그림이 자주 이동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나리자의 보고 케이스를 만든 사람도 바로 그였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분해하는지도 훤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완벽한 내부자 범행이었던 겁니다. 페루자는 훔친 그림을 직접 제작한 특수 트렁크 안에 숨겼습니다. 트렁크에는 교묘한 이중 바닥이 설치되어 있어서 겉으로 봐서는 절대 그림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없었죠. 그는 2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어떻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느냐입니다. 페루자는 이미 경범죄로 전과가 있어서 지문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시스템에는 오른손 지문만 기록되어 있었고 모나리자 액자에 남은 건 왼손 지문이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페루자의 아파트를 2번이나 방문해서 수색했는데도 정작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아서 그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페루자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계속 숨겨두자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처분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플로렌스의 유명한 미술상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에는 자신이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그림을 본래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에서 그린 작품이니 이탈리아에 있어야 한다는 애국적인 논리를 펼쳤죠. 그는 편지에 레오나르도라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트렁크에 그림을 넣어 플로렌스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술상 알프레도 게리와 그의 동료는 페루자가 머물고 있는 초라한 호텔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후 페루자는 긴장한 손으로 트렁크를 열어 천으로 감싼 그림을 꺼냈거든요. 미술상들은 숨을 죽이고 그림을 확인했고 믿기지 않게도 그것은 진짜 모나리자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진품인지 확실히 감정하려면 우리 갤러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게리는 페루자에게 이탈리아로 돌려준 대가로 50만 리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루자는 안심하고 그림을 넘겼습니다. 자신이 조국의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1시간 뒤 그의 호텔방 문을 경찰이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미술상이 그림을 받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한 거였거든요. 페루자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모나리자는 마침내 2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의 그림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탈리아는 먼저 자국 내 주요 도시에서 전시하겠다고 주장했죠. 결국 모나리자는 피렌체, 로마, 밀라노를 순회하며 전시됐고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페루자를 애국자로 칭송했고 그는 재판에서도 자신이 순수한 애국심에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거든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약탈해간 수많은 예술품 중 하나를 고국으로 되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달랐습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에게 직접 판매한 작품이었고 약탈품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탈리아 여론은 페루자를 영웅처럼 대했고 판사도 그의 애국심을 참작했습니다. 결국 페루자는 고작 7개월만 복역하고 석방됐죠. 그는 풀려난 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고 1925년 43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진실도 모두 밝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1932년 미국의 기자 칼 데커가 충격적인 폭로 기사를 발표했거든요. 페루자는 단순한 실행범에 불과했고 진짜 배후에는 에두아르도 데 발피 에르노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술품 위조 및 사기 전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커의 기사에 따르면 발피 에르노는 수년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위조 미술품 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죠. 그는 재능 있는 프랑스 화가 이브 쇼드롱을 고용해 모나리자의 완벽한 복제품 6점을 제작했습니다. 쇼드롱은 르네상스 시대의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뛰어난 위조 화가였거든요. 그는 몇 달에 걸쳐 모나리자를 연구하고 똑같이 복제했습니다. 완성된 6점의 복제품은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죠. 발피 에르노는 이 복제품들을 비밀리에 미국으로 보내 뉴욕의 안전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부유한 수집가들을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피 에르노는 미국 전역에서 미술품에 열광하면서도 불법 거래를 마다하지 않을 부호들을 찾아냈죠.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비밀 컬렉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고, 도난당한 명작을 손에 넣을 기회라면 기꺼이 거액을 지불할 준비가 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발피 에르노 계획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복제품이 완벽해도 진품이 루브르에 멀쩡히 걸려 있으면 사기가 들통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페루자를 고용해 진짜 모나리자를 훔치게 한 겁니다. 페루자는 루브르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완벽한 실행범이었죠. 1911년 8월 모나리자가 실제로 사라지고 이 소식이 전 세계 뉴스에 대서특필되자 발피 에르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미리 선별해둔 미국의 부유한 수집가들에게 은밀히 접촉했죠. 저는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이 심해서 공개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거래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수집가들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난 미술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각자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발피 에르노는 6명의 수집가에게 6점의 복제품을 각각 판매했는데 놀라운 점은 모두가 자신만이 진짜를 소유했다고 믿었다는 거죠. 각 수집가는 자신의 거래가 극비사항이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그림을 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발피 에르노와 쇼드롱 그리고 그의 일당은 이렇게 오늘날 가치로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챙겼거든요. 이 사기의 진짜 천재성은 출구 전략에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도난 미술품을 산 수집가들은 설령 자신이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아차려도 절대 신고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자신들도 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니까요. 발피 에르노는 이 점을 정확히 계산했고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진짜 모나리자가 2년 후 발견되어 루브르로 돌아갔을 때도 6명의 수집가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이 산 그림을 처분하거나 숨겼고 발피 에르노는 유유히 사라졌죠. 페루자만 2년 후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배후 인물인 발피 에르노는 끝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데커의 기사 이외에는 발피 에르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떤 역사가들은 데커가 이야기를 과장했거나 아예 지어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대담한 미술품 사기극이었던 셈이죠. 결과적으로 이 도난 사건은 모나리자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 전까지만 해도 모나리자는 미술 전문가들이나 아는 작품이었는데 도난 사건이 터지면서 전 세계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거든요. 사람들은 모나리자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림이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는 실제로 보기 위해 루브르로 몰려들었습니다. 1914년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다시 걸렸을 때 하루에 수만 명이 이 그림을 보러 왔죠. 도난 사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나리자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도난 사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뛰어난 기법과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이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결정적 계기는 1911년의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대담한 범죄가 예술 작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날 루브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100년 전에 이 놀라운 사건을 모른 채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을 바라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는 한번 사라졌기 때문에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